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스타틴을 복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살 수 있다. 이 견해는 틀리다. LDL 콜레스테롤 증가가 심장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교리는 거짓말이다. 의사는 건강 전문가가 아닌 질병에 대한 약물 전문가일 뿐이다. 기업은 영양과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놓고 줄기차게 엉터리 주장을 해서 수익을 낸다. 우리는 현재 기존 의학 지식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약회사에 저당 잡힌 현대의학을 용감하게 폭로한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명문대로 인정받는 UCLA, USC 의대 교수이자 현직 의사가 이처럼 폭로성 책을 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지점에서 틀리게 갔는지, 어떤 이권 때문에 국민 건강이 아닌 돈을 좇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미국 UCLA와 USC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현직 의사로 200편 이상의 논문과 14권의 저서를 발표한 로버트 러프킨입니다. 출판사는 정말 중요한인데요. 치매 이렇게 고쳐라, 질병은 없다 등 출판사 이름처럼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담은 책들을 다수 출판했습니다. 의사들은 4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깨어나는 의사, 늦게 깨어나는 의사, 영원히 못 깨어날 의사, 일부러 안 깨어날 의사.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은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일반인을 뛰어넘는 건강 상식이 있으신 먼저 깨어나는 헬시족입니다. 늦게 깨어나는 영원히 못 깨어나거나 일부러 안 깨어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영상이 전하는 정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깨는 다소 파격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러프킨 박사의 책 소개글을 시작으로 412쪽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대중을 괜스레 기만하고 조종한다거나 그렇게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오류라는 뜻은 아니다. 정직한 실수의 결과물인 거짓말도 있다. 하지만 다른 거짓말들은 고의적인 오류이며 그 중에는 금전적인 유인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 심장협회는 제당회사의 돈을 받고 그들이 아낀다는 소비자에게 해로운 조언을 협회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가 작성한 약물 평가서는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제약회사에서 발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동료 검토를 거친 과학 소논문을 수백 편 썼고 6개 언어로 번역된 의학 교과서를 12권 넘게 집필했다. 나는 기성의료계 중심부에 속한 사람이다. 근본 없는 돌팔이가 아니다. 괴짜 의사나 음모론자도 아니다. 아무리 교과서라도 내용이 틀렸다면 과감히 찢어버리고 수정해야 한다. 사기나 속임수, 무능과 무지의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이 점을 꼭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내가 믿는 그래서 의대에서 가르친 끔찍한 거짓말. 1. 비만 거짓말. 더 운동하고 덜 먹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 비만이라는 유행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나의 거짓말에서 출발한다. 1칼로리는 1칼로리다. 열량 자체로는 비만을 일으키기 어렵다. 체중 증가를 제어하는 핵심은 섭취한 열량 중 얼마를 태우고 얼마를 저장하느냐에 있다. 전체 칼로리 숫자가 아닌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신호가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 신호를 보내는 장본인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열량을 주로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세포를 향해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인슐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정리해보자. 비만해지려면 열량이 필요하지만 열량만으로는 비만을 일으키지 못한다. 비만이 생기려면 인슐린이 있어야 한다. 비만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닌 인슐린 문제다. 만약 모든 음식이 동등하게 인슐린을 자극한다면 1칼로리는 그냥 1칼로리일 뿐이라는 말은 옳다. 모든 음식이 인슐린을 똑같은 방식으로 깨우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섭취한 칼로리 숫자가 아니다.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몸이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열량의 유형이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한다. 단백질은 얼마간 자극한다.
지방은 거의 자극하지 않는다. 이런 진실을 목장 주인들은 알고 있다. 가축을 살찌우려면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만 다량으로 먹이면 된다. 그러면 인슐린이 켜져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한다. 가축에게 기름진 음식을 먹여봐야 똑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만을 예방하려면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게 먹으라는 것이 통념이자 의학적 조언이다. 그래서 비만은 일종의 의지 박약 문제로도 치부된다. 개인이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됐다는 식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1977년 관련된 과학자들이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의 첫 완성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나쁜 포화지방은 되도록 먹지 말고 저지방 식품의 소비를 늘리며 동물성 식품에 든 포화지방을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기름의 다가 불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으로 대체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미국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 위원 중 95%가 식품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런 권고를 충실히 따른 많은 사람들은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방을 인슐린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탄수화물로 바꿔 섭취하는 바람에 몸에 지방이 쌓였다. 식단에서 지방을 내쫓고 탄수화물을 환영한 바로 그 시점에 비만율은 치솟았고 그 뒤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왜 비만이 생기고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의료계는 진짜 이유를 오롯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죽어간다. 비만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닌 인슐린 문제다. 2. 당뇨병 거짓말.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최선이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병이다. 2형 당뇨병은 그 반대다. 인슐린이 너무 많다. 음식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해서 생긴다. 2형 당뇨병은 오늘날 당뇨병 사례의 적어도 90%를 차지한다. 이 질환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인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띠게 된다. 인슐린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뎌지면 신체는 이전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이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강해진다. 그렇게 악순환에 들어간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질병 중 하나다. 모든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팔다리를 절단하는 원인 1위가 당뇨병이다. 신부전 원인 1위도 당뇨병이다. 실명, 뇌졸중, 심장발작, 불임, 신경손상, 치매 등 원인 1위 또한 당뇨병이다. 인슐린 저항과 같은 보통의 대사 이상은 비만과 당뇨병을 포함해 우리가 모두 마주한 대다수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당뇨병 거짓말은 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슐린이라고 단언한다.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을 빼서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우리 몸의 세포에 지시가 내려가므로 혈당 속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 눈아프의 증상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2형 당뇨병의 기저 원인인 인슐린 내성이 더욱 악화된다. 게다가 인슐린 같은 약물로 포도당 조절을 개선하는 방법 하나만으로는 당뇨 환자라면 모두 맞닥뜨릴 장기적 합병증 중 일부를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2형 당뇨병과 만성적인 인슐린 증가의 원인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라면 단순히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기만 해도 2형 당뇨병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 체계는 2형 당뇨병의 병세를 호전시키기보다는 관리하는 데 더 치중한다. 병의 원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영양 측면의 변화 지침을 알려주기보다는 인슐린과 다른 약물을 처방하는 데 더 능숙하다. 금전적 유인도 있다. 미국 당뇨학회조차 2022년 대형 후원 제약회사 5곳에서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협회는 탄수화물 식사를 제한하는 활동에는 소극적인데 인슐린과 여타 약물 사용은 권장한다.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혈당 수치 이상과 함께 나타나는 인슐린성 질환이다. 당뇨병은 1차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으로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다. 혈당치가 상승하는 문제는 그 다음 얘기다. 많은 사람이 2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인슐린 저항에는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흘려 넘기곤 하는데 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인슐린 저항이 생겨도 그 저항이 인슐린의 모든 활동에 한결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슐린 효과에 드러내는 저항은 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반면 인슐린이 일으키는 다른 동화작용의 효과는 재빠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세포가 증식하고 자가 포식이 억제되고 지방이 합성되고 염증이 발생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관찰하면 공복 혈당치, 포도당 이상, 당뇨병, 당뇨 전 단계를 10년 이상 먼저 알 수 있다. 혈당치에 이상이 생기기 10년 전에도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다면 인슐린 저항으로 진단할 수 있다. 왜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인슐린 검사를 하지 않는가?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공복 포도당이 상승하는 경향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포도당 변동성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공복 인슐린이 상승하는 경향도 인슐린 저항성이다.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인슐린 변동도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은 인슐린의 나머지 기능은 제쳐두고 오직 포도당을 조절하는 데만 영향을 미친다.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추가 인슐린을 투여해 포도당 급증을 제어하는 방법이 가치가 있을까? 답은 그렇다. 그렇다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추가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다른 약물로 공격적인 치료를 해서 혈당 급증을 억제하면 건강상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 추가 인슐린이나 다른 약물이 혈당 스파이크는 억제하지만 이미 높은 인슐린 수치를 더 끌어올리고 만다. 인슐린이 넘쳐나서 그 피해가 포도당을 조절하는 이점보다 더 컸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투여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보다 인슐린 수치를 먼저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지방간 거짓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치료법이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의료계는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세계에서 가장 보편된 간 질환으로 떠올랐지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승인된 양리학적 치료법은 아직 없다고 한 논문에서 보고한다. 또 다른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는 확립된 치료법이 없으나 체중 감량과 저지방 식단이 권장된다. 가장 흔한 간 질환인데 치료법이 없다니 예후가 암담하다. 다행히 이런 견해는 거짓말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도 치료법은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과당 독성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므로 과당을 그만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나아지지 않을까? 역사 속 맛있는 그것 푸아그라.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지방간. 기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껴서 커다래진 거위나 오리 간이 별미다. 거위나 오리의 간을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만들 수 있을까? 푸아그라는 어떻게 만들까? 간을 기름지게 하는 핵심 재료는 지방도 아니고 심지어 단백질도 아닌 무화과. 정확히 말하면 무화과에 든 당이었다. 섭취한 포도당 중 10%가량만 간에서 대사된다. 나머지는 몸속 다른 세포가 함께 처리한다. 과당은 어떨까? 과당은 알코올인 에탄올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과당은 독소다. 우리 몸속 세포 대부분은 과당을 사용할 수조차 없다. 오직 간만이 과당을 대사 처리할 수 있다. 과당은 간에서 100% 대사되어 지질방울로 저장되는 결말을 맞는다. 과당과 알코올은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유사하다. 과당이든 알코올이든 독소라는 점을 기억하자. 지나치게 많으면 간 세포를 죽인다.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 에탄올과 과당은 서로 닮았다. 둘 다 간 독소다. 둘 다 지방간을 만든다. 둘 다 중독성이 있다. 둘 다 염증을 일으킨다. 혈당 지수에 과당은 들어가지 않는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도 과당을 재지 못한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2배 넘게 달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에는 치료법이 없다는 거짓말은 사실 치료법은 간단한데 의사가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소량으로만 과당을 섭취하면 되는데 의사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치료법이 없다는 거짓말을 믿는다. 심혈관계 질환 거짓말. 스타틴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선택이다. 혈관에 장애가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 오늘날 이토록 많은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 다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듬뿍 든 음식을 지목한다. 마치 상식처럼 통하는 이런 시각을 식단 심장 가설이라고 한다. 돈은 힘이 세고 여파가 넓게 미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은 스타틴 연구에 자금을 댄다. 대학과 의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상당히 좋아한다. 제약회사는 미국 심장협회와 말하자면 심장병 동맹을 맺었다. 제약회사는 협회에 돈을 대고 협회는 그 대가로 스타틴을 판촉한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사소하지 않다. 스타틴은 암, 백내장, 당뇨병, 인지기능 장애, 골격 이상증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지질 단백질은 LDL의 한 변종이다. 심혈관계 질환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질 단백질은 간에서 분비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질 단백질은 혈액 응고도 촉진한다. 스타틴은 지질 단백질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장병 전문의 에이신 멜홀트라는 스타틴을 처방받은 환자 중 34%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단 사유는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고 알리지 않은 까닭은 의사에게 한 소리 듣기 싫어서였다. 심장 질환을 유행병으로 만든 원흉은 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아닌 바로 과당일터다.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당과 약을 끊어야 한다. 건강 설계.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병원에서 얻는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약을 써보기 전에 먼저 환자분 스스로 설탕, 곡물, 씨앗 기름은 드시지 마세요. 결핍된 영양을 바로잡고 독소를 제거하면서 근력 운동과 수면 개선 훈련도 조금씩 해나가 보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약을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는 나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효과도 없는 알츠하이머병 약물에 대해 환자 앞에서 떠들게 만들 수 있다. 그 약품을 처방하면 이번에는 또 보험회사가 나에게 보상해 줄 터다. 하지만 환자에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증세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면 진료비 말고 내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지는 않는다. 영양사가 내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지도 않는다. 헬스 트레이너가 탄탄한 몸을 책임지는 일도 없다. 결국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설탕과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독된 결과로 생긴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 등과 싸우기는 더 어렵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건강을 관리하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발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암 같은 많은 질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유 전략은 영양 선택이다. 언제, 무얼,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영양은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료 도구다. 만약 생활 습관에서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영양이어야 한다. 언제 먹을까?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와 상관없이 언제 먹느냐만 신경 써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무엇을 먹든 종일 우물거리지 않고 하루에 2끼나 1끼만 먹는 편이 좋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두 차례 많이 먹으면 조금씩 자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하다. 12시간 안에 1끼나 2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 간격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도 금물이다. 물, 블랙커피, 무가당 차를 마시는 건 괜찮다. 무얼 먹을까? 나는 비건이건 오롯이 채식을 하든 정반대로 맵기 고기만 먹든 다 문제없다고 본다. 밥상에 가공식품만 없다면 어떤 식단이든 괜찮다는 뜻이다. 간단하다. 유해식품은 피하고 몸을 치유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해식품일까? 좋게 표현해서 가공식품이지 그냥 불량식품이다. 거대 제약회사처럼 거대 식품회사가 존재한다. 두 산업 모두 소비자 건강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설탕, 흰 밀가루, 백미, 식물성 기름, 즉석 음식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한 현상과 비전염성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같이 움직였다. 반면 동물성 지방 소비는 이때 감소했다. 가공식품은 무엇이 문제일까? 정크푸드에서 몸에 가장 나쁜 내용물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씨앗 기름과 식물성 기름, 곡물과 글루텐 3가지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염증과 주요 만성병 대부분이 생기고 몸이 전반적으로 늙는다. 씨앗 기름과 식물성 기름은 염증을 일으킨다. 때는 1901년이었다. 독일군은 유보트 잠수함에 쓸 더 나은 윤활제가 필요했다. 독일 과학자들은 액체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부분적으로 굳힌 고체 유지를 만드는 법을 국내에 냈다. 이 제조법은 나중에 프록터 앤드 갬블에 팔렸고 이 미국 회사는 그 기름을 제빵과 튀김에 쓰는 식용유로 팔기로 결정한다. 바로 크리스코라는 쇼트닝 제품이다.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생겨나 심장 질환이 폭증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크리스코는 이후 제조법을 조금 바꾸어 1회 섭취 분당 트랜스 지방을 0.5g 이하로 줄였다.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해준 편법이었다. 이어서 프록터 앤드 갬블은 미국 심장협회에 170만 달러를 지불하고 신제품 크리스코를 홍보하면서 이 기름으로 요리하면 동물성 지방을 쓰는 것보다 건강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나는 씨앗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 들었다. 나는 이 기름을 요즘 말로 극혐한다.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름이 대표적이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홍화유, 미강유, 포도씨유. 이 8가지 기름은 종종 건강한 식물성 기름으로 홍보된다. 사실이 아니다. 버터와 우지, 기 버터기름,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 등이 건강한 기름이다. 곡물과 글루텐. 곡물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제초제이자 건조제로 쓰인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까닭이 없다. 곡물의 다른 작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곡물은 염증을 유발한다. 어떤 밥을 먹든 소화 과정에서 염증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곡물은 다른 음식에 비해 그 작용이 커진다. 곡물은 세균 독소가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곧장 들어가게도 한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증상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강 설계를 충실히 따르면 케톤이 쌓이는데 이런 대사 상태를 영양적 케톤증이라고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증인 케톤산증과는 완전히 다르다. 케톤체는 심장, 근육 조직, 신장 등에서 수월하게 동력원으로 쓰인다.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케톤체는 활성산소의 손상을 줄이고 항산화력도 강화한다. 케톤 식단이 선사하는 건강의 유익성은 엄청나다. 케톤 생성 식단 연구에 자원한 그룹에게 사흘간 케톤식을 먹게 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체중과 염증이 줄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 케톤 식단은 인슐린 주사보다 편리한데 건강에는 더 좋다. 비용도 적게 든다. 얼마나 먹을까? 간단히 말하면 먹고 싶은 만큼이다.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가득 든 정제 탄수화물, 씨앗기름, 곡물을 섭취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약 한 알 삼키는 일에 비하면 훨씬 어렵다. 하지만 효과는 대체로 훨씬 좋다. 먹기 싫은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서 살을 빼지는 말자. 러프킨 박사가 권장하는 영양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탄수화물, 과당, 가공식품, 씨앗기름, 식물성 기름을 먹지 않고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면서 하루에 2끼 이하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러프킨 박사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량은 마시지 않고 먹는 것이다. 영양 관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칼로리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오렌지나 사과를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혹시 아는가? 믹서에 넣고 갈면 된다. 다이어트 음료는 어떨지 궁금할 만하다. 저당이라느니 저칼로리라느니 광고해도 여전히 인슐린을 자극한다. 체내에 많은 지방을 저장해 비만이 되는 원인은 열량 자체보다 인슐린 자극에 있다. 다이어트 음료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식품 라벨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자. 아니면 라벨이 없는 비가공식품을 구입하자. 건강한 사람이 구매하는 식품 목록은 달걀, 붉은색 고기, 닭고기, 생선, 채소, 치즈다. 건강은 결국 입으로 들어온다. 현명한 선택을 하자. 먹는 순서를 지킨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지방과 단백질로 시작한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과 포도당의 반응을 줄인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과 포도당의 수치가 치솟은 뒤에 순식간에 뚝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보완해 줄 수는 없다. 노화 질환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다. 주류 의학이 진실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고혈압 거짓말, 암 거짓말, 알츠하이머병 거짓말, 정신건강 거짓말, 수면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집에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빨리 나이 들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현명함으로 팔팔하게 노화를 늦추어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어 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